입니다. 경매 부분인데 일단 우리 교재 내용 중심으로 볼게요. 일단은 경매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넓은 의미의 경매가 있고 좁은 의미의 경매가 있는데, 일단은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 등기부 혹시 보셨죠? 등기 보면 임의경매 결정, 뭐 강제경매 결정해 가지고 딱 기재돼 있어요. 그게 경매 신청 기입 등기예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가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등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경매를 보시니까, 자, 딴 거 필요 없고, 자, 경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주로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를 얘기하는데, 이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요거 경우를 얘기하는데, 강제 경매, 임의 경매를 기준으로 하면 딱 이제 해결돼요. 임의 경매는 일단 변제기가 도래한 담보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담보권. 그러면 이제 담보물을 제공했을 거니까 임의경매는 뭐에 대한 책임입니다. 물적 책임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물적 책임이고, 그리고 내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경매 처분될 거란 사실을 예상할 수 있어 없어요? 예상할 수 있죠. 뭐에 대해서? 담보물로 제공된 특정 재산에 대해서 예견된 경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임의경매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해결돼요. 그리고 강제경매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그러면 임차인은 경매 신청권이 있어 없어요? 채권이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뭘 해야 돼?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죠.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상한이행 판결문이 나옵니다. 돈 돌려주라 이렇게. 그러면 판결문이 나오고, 이 판결문은 뭘 증명하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이 뭐냐면, 이거 옛날에 채무명의라 그랬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에요. 집행권은 그래요.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판결문 집행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매가 뭐라고? 강제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경매는 무슨 경매? 강제경매. 그래서 집행권원이 나와요. 집행권원.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죠. 물적 책임이니까 이건 뭐? 인적 책임이고, 이건 특정 재산이니까 이건 일반 재산이고, 예견된 경매니까 그 어떤 부동산이 경매 처분될지를 알아 몰라요? 몰라요. 비예견된 경매 이렇게요. 그리고 강제경매의 경우는 판결문 등에 의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어 없어? 공신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경매를 딱 전제로 하면 나머지 반대가 뭐라고? 아, 강제경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넘어가요. 그 다음에 경매에 입찰을 하려 한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입찰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될까? 권리 분석해야 돼요. 권리 분석하게 되는데, 권리 분석은 내가 부담해야 될 게 저 돈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거죠. 인수해야 되는 게 뭔지, 소멸하는 게 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 혹은 말소 기준 등기 그럽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요. 저담 앞 전경, 저담 앞 전경 아셨죠? 그러니까 담 앞에 전경이 써 있어요. 전경이 써 있으니까 앞에를 막았겠죠? 그럼 뭐 해야 돼? 앞에 있는 건 인수되는 거. 앞에 있으니까 뭐라 그래? 이걸 선순위 그래요. 그리고 같은 말로 대항할 수 있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당권하고 뭐하고? 건저당권은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아셨죠? 이렇게요. 원래 이게 5가지예요. 이 5개인데 이게 없을 때 그 기능하는 게 경매신청 전세권하고 경매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저담 앞 전경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한다, 소멸한다. 인수. 이거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한다. 이건 후순위, 그리고 대항할 수 있는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세건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이 뭐예요? 후순위 임차인이죠. 근데 이렇게 이건 봐요.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등기라고 하는 이건 순위관계 없이 항상 뭐예요? 자신을 포함해서 사라져요. 그러면 이것들 보고 뒤에 권리가 있으면 그럼 위에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아요, 낮아요? 낮은 거죠. 왜? 무슨 말이냐면 인수 소멸의 의미가 뭐냐면 인수한다는 말은 해당 권리를 권리의 제한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 혹은 내가 입찰을 하게 되면 내가 쓰내는 금액 입찰가가 있죠. 입찰가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돈 더 내야 되는 거. 이게 인수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소멸한다는 말은 내가 입찰가를 내고 추가적으로 더 부담할 돈이 없다. 이해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한다 할 때 가장 기본이 저담 앞 정경부터 다 정리하고 하셨죠? 그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저담 앞 정경. 그러니까 자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돼가지고 권리 분석의 딱 기준은 뭐라고? 저담 앞 정경 하셨죠? 저담 앞 정경. 기억했습니까? 예, 네, 그것만 알면 돼요. 넘어가요. 근데 순위와 관계없이 뒤에 있어도 즉 말소 기준권보다 뒤에 있어도 인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기산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이러한 경우는 순위관계 없이 뭐라고요? 인수해야 되는 권리다. 그러면 이것들이 있으면 그죠?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그 물건보다 고난도죠.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 그리고 유치권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인수 안 하면 돼. 안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 경매 관련해가지고 좀 인사가 한 얘기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리스크가 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리스크가 위험성이 높다 낮다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자기가 파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만 찾아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긴 하죠. 근데 이런 리스크를 갖다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물건을 입찰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매 입찰을 할 때 유명한 그 전설적인 그 김 여사님이 있거든요. 입찰해가지고 3억에 입찰했는데 공을 하나 더 쓰는 바람에 30억에 입찰해가지고 예. 아니 그건 실제로 그 있습니다. 하도 유명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입찰가 적을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자 권리 분석 저담합 정리하셨죠? 갑니다. 넘어가시고 그것만 딱 아시면 저담합 정경. 자 그러면 경매 절차 가셔가지고 갑니다. 경매 신청 한 문제 딱 설명 들으시면 돼요.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신청하면 근데 경매 신청도 아까 있었죠. 담보권에 기해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든 아니면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 신청을 하든 그러면 이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2일 이내에 집행법원은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매를 진행할지 말지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했죠. 그리고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 사실을 등기를 해요. 그래서 임의경매, 강제경매 결정해가지고 어디 해당 부동산 등기한다. 어디에? 갑구에다가. 경락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잖아. 그죠? 그래서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해서 어떻게 한다고? 등기한다. 같은 말로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러니까 뭐 기억나세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언제까지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그죠?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하셨죠? 요거. 그리고 우리가 유치권을 인정한다 할 때도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언제까지는 점유를 개시해야 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는 점유를 개시해야 돼. 하셨죠? 이런 부분들에서 포인트 기준이 돼요. 그래서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했죠? 해당 부동산 어디? 등기부 갑구에다가. 그러면 뒤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라고? 첫 매각기일 이전에 법원이 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이 파트에 나오는 게 제목 보세요. 내용 보지 말고 전 설명 들으면 돼. 경매 신청을 했고 그러면 2일 이내에 자 다음 페이지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했죠. 그리고 세 번째
해당 부동산 등기부 각고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만 하고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에 송달이 되는데 여기요. 경매 개시 결정과 등기 송달이 되는데 이때 있잖아요. 등기되었을 때 송달한 때 뭐가 발생하냐면 해당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죠. 경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가 언제라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송달된 때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말소 기준 권리에 압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압류보다 후순위는 어떻게 한다고? 사라지잖아. 대항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임차인도 언제까지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가 나오는데 배당 요구 종기에 결정 공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621페이지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첫 매각길 이전 줄 보세요. 경매 절차상에 보면 자 매각길이 나오고 매각 결정길이 나옵니다. 매각길과 매각결정, 매각길이 뭡니까? 이거 예전에는 사람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 민사집행법이 부동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 되는 날? 매각, 팔리는 날이 아셨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입찰하는 날이죠. 그리고 매각 결정길이 뭐냐면 이걸 낙찰길, 아셨죠? 낙찰길. 낙찰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매각길, 매각 결정길 할 때 두 개의 용어 중에서 모르겠으면 이거 하면 돼요. 매각길. 알겠죠? 매각 결정기는 우리 경매절차상 시험 나올 때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언제까지 제출한다? 매각길에 매각 결정기래. 네, 매각 결정기래. 이날. 이때까지 하셨죠? 이 매각 결정기일에 뭘 제출해야 돼?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셨죠? 최고가 매수자로 낙찰받은 사람이 이제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매각 허가가 돼요. 그러니까 농취증 발급을 받지 못하면 아시죠? 네, 농취증 같은 공적 증명을 언제 제출한다고? 매각길에 매각결정길에. 그러니까 입찰할 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아셨죠? 매각길입니다. 낙찰길까지.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필요성 여부도 오는데 배당 요구 있잖아요. 자동 배당이 있고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 배당 요구 채권자 보이시죠?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은. 주임법상, 상임법상의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자는 자동 배당입니까? 배당 요구자입니까? 배당을 요구해야 됩니다. 왜? 확정일자 받고 한 기본 사실이 등기부상이 외부로 공시가 안 돼요. 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리자인지, 즉 내가 입찰하는 사람이 볼 때 이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외관상으로, 서류상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외부에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배당 요구자입니다. 근데 자동 배당되는 사람 있죠? 자동 배당은 이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부상의 권리자는 등기부를 떼봤을 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받을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동 배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사람은 두 개만 알면 돼요. 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요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은. 그 다음에 자 3번 매각 준비 단계 나오는데 현황 조사하고 넘어가요. 현황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감정 평가를 통해 가지고 자 3번에 줄 거세요. 뭐 최저 매각가 결정. 경매에 보면 최저 매각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각 가격이 나와요. 매각가가 나오고 매각 가격이 나옵니다. 매각 대금. 최저 매각가하고 매각 가격이 나오는데 최저 매각 가격을 붙으면 금전적으로 부담을 줄여줄 때는 최저 매각가를 써요.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고자 할 때는 매각 가격을 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매각 가격. 부담을 줄여줄 때는 최저 매각가 이렇게 돼요. 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자, 최저 매각가 결정인데 경매 절차가 있잖아요. 경매 절차는 항상 뭘 중심으로 하냐면 봐봐요. 매각 기일을 중심으로 해요.
매각기일부터 해가지고 며칠이냐면 14일 전에 매각기일 등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매각기일로부터 며칠이냐면 7일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 등의 열람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절차상 보니까 기본적으로 며칠 주기죠? 7일 주기죠. 그리고 매각기일 해가지고 매각기일부터 며칠이냐면 또 7일입니다. 7일에 매각 결정기일입니다. 7일 주기니까. 매각기일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 그리고 매각에 대한 결정했죠. 그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이 뭐죠? 항고. 항고했다가 이유 없다가 뭐죠? 기각.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하자? 매각 대금 납부 이럴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매각기일은 우리가 많은 나라에 입찰하는 날. 그죠? 그러면 딱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자, 매각. 여러분 시험 칠 때 기억하니까 매각 방식.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금. 그 다음에 매각기일이 뭐 하는 날이냐?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결정하는 날이다. 여기까지요. 그럼 매각 방식하고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갑니다. 부동산, 자, 매각 4번에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 비치 있죠? 두 번째 줄, 매각기일 며칠 전에? 일주일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큰 4번, 공고에 동그라미 하시고 며칠?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된다.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왜 X? X입니다. 공고하고 매각기일 사이에는 최소한 며칠? 14일 이상의 기간적 여유를 둬야 돼요. 이해하겠죠? 14일 이상의 기간이 이내가 아니고. 그래서 공고하고 매각기일은 제일 짧은 기간 며칠이라고? 14일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4번 매각 실시. 자, 매각 방법 몇 개 있습니까? 호가, 기일, 기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기일 2의 입찰이라는 말은 한번 그죠? 오전에 해가지고 유찰되면 그날 오후에 또 해요. 1길 아셨죠? 1기일에 입찰을 몇 분 한다고? 2번 한다는 거예요. 원래 1길 1회 입찰이거든요. 그 다음에 매각기일에 진행해가지고 뭐 입찰을 쓰고 입찰 종결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라고. 이날이 하는 일이 뭐라고 저기 있죠? 여기에 매수 신청을 하겠다는 사람은 봉투에다가 돈을 넣죠. 얼마? 매수 신청 보증금이에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입찰하는 사람이 많이 할수록 좋을까 나쁠까? 입찰하는 사람이 많아서 좋아요. 경쟁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경락가도 올라가겠죠. 경매를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빚 갚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빚 갚기 위해서. 그러면 시세에 준해가지고 더 금액이 올라가면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기가 쉽겠죠. 채권을 확보하기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입찰하게 하려면 매수 신청 보증금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각가의 10%겠어요? 최저 매각가 10%겠어요? 네, 요거. 그래서 최저 매각가가 나와요. 이 지문이 잘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바뀌냐면 매수 신청 금액의 10% 이렇게 돼요. 매수 신청 금액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랬어. 내가 써내는 금액의 10%를 돈을 냈어. 입찰 보증금에. 지금은요. 입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왜? 옛날에 봉투 바뀌는 그런 경우 잘 없지만 봉투가 바뀌면 어떻게 돼? 5억 쓴 사람하고 3억 쓴 사람 돈이 달라요.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3천만 원이죠. 근데 봉투가 바뀌었어. 어떻게 돼? 난리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매수 신청 보증금은 봉투가 바뀌어도 받는 금액은 같아야 달라요? 똑같아요. 다. 그래서 뭐에? 최저 매각가의 10%입니다.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하는 게 매각기일인데 결정을 못했어요. 에? 못했어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유찰되었다 그래요. 유찰되었죠? 그러면 왜 유찰됐을까? 비싸서 그렇지 뭐. 경매에 입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싸게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싸니까 유찰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이제 새 매각을 해요. 날을 정해가지고 새 매각을 하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하면 또 뭐 되겠어요? 유찰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깎아요. 얼마? 최소한 20에서 그죠? 30%의
저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찰로 인한 세매각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뭐다? 22에 30%의 저감 금액이 다운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매각이 나오면 항상 또 비교되는 게 재매각이에요. 재매각하고 세매각 그런데 재매각은 뭐다? 경락받은 사람이 뭐 대금을 미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뭐라고? 재매각이라고 하고, 이 대금 미납으로 인한 재매각 빼고는 다 뭐라 부르죠? 세매각이라 불러요. 근데 재매각, 세매각 토탈 해가지고 저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뭐가 없다? 유찰로 인한 세매각 하나 있습니다. 왜 저감이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왜? 비싸니까. 이렇게. 그리고 차순이자가, 자, 최저매각가가 있잖아요. 최저매각가가 2억이었어요. 2억이었고, 그 다음에 매각가가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차순이자는 얼마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일까요? 최저 매각가가 2억이고 매각가 경락받은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순이자는 최소한 얼마 이상으로 입찰해야 차순이자가 될까요? 2억 3천만 원 이상. 차순이자는 매각가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최저 매각가 2억이니까 매수신청 보증금은요? 얼마? 매수신청 보증금은 뭐의 10%? 최저 매각가의 10%. 그러면 2천만 원이죠. 그러면 차순위는 매각가에서 얼마? 매수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 여기 2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 중에서 제일 높게 금액 쓴 사람이 차순위자가 됩니다. 들었죠? 차순위자는 두 번째 높은 금액 쓴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금액 이상으로 쓴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높게 쓴 사람. 이해하겠죠? 그래서 차순위자를 결정하는 것도 지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찰 시 세매각 있죠? 어떻게? 저감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은행, 법은 따라가지고 저감률이 높아요. 20에서 30% 됐어요. 30%는 뭐겠습니까? 왜 많이 다운시킬까? 사람들이 안 살라니까. 예, 그러니까 경기가 부진할수록 저감률이 올라가요. 예.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하고 좀 매수 신청할 수 있는 자 없는 자 그러는데, 매수 신청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두 개만 할까요? 밑에 물상 보증인 보입니까? 그리고 채무자의 가족, 그러면 좀 와닿지 않으니까 배우자. 채무자의 배우자도 입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는 부부 배산제입니다. 니꺼 니꺼 내꺼 내꺼. 맞죠? 다 내꺼. 자, 그 다음에 매각하고 난 다음 단계가 뭐라고? 매각 결정기래요. 매각 결정기를 그럼 제가 뭘 생각하시랬어? 매각 결정기 이러면 농취증 하나만 하면 돼.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등의 공적 증명을 언제까지 제출한다고? 매각 결정 기일에 제출합니다. 됐죠? 그러면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이 뭐라고? 항고예요. 항고가 되면 경매 절차가 어떻게 될까? 지연돼요. 항고는 두 개가 있거든요. 수시항고가 있고 적시항고가 있는데, 불변기일인 7일 내에 이루어지는 항고를 뭐라 불러? 적시항고라 불러요. 그 적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됐죠? 불변기일인 며칠? 7일 내에 이루어지는 항고를 뭐라 한다? 적시항고. 그러면 항고를 항고하는 사람은 항고 보증금을 공탁해야 돼요. 그러면 항고 보증금은 부담을 줄여주는 게 목적일까요? 주는 게 목적일까요? 주는 게 목적이에요. 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아셨죠? 딴지 걸지 마라 이거야. 항고가 되면 경매주자가 어떻게 된다고? 지연돼요. 빨리 막 해결하고 끝내야 되는데, 아셨죠? 발목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고하는 사람은 뭐의 10%? 높은 거야. 몇 퍼센트? 매각가의 10%야. 부담을 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매각가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했어요. 했는데 채무자 소유자 있죠. 이 경매가 진행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채무자 소유자 때문이야. 아셨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유가 없다 뭐라고? 기각되게 되면 몰수입니다. 몰수. 이해하겠죠? 매각 대금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을 하는데 이유가 없으면 뭐 한다고? 몰수. 돈을 갖다가 해줘. 반환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면서
아셨죠? 돈 못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개심죄야. 채무자 소유자 지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유가 없어져 버리면 괜히 딴지 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빚 갚아라 이거야. 그래서 몰수해요. 이해합니까? 그리고 이제 기각되니까 어떻게 돼? 대금을 납부하겠죠? 자, 오른쪽 갑니다. 625페이지. 대금 납부할 때 대금 납부 기한제입니까? 기일제입니까? 기한입니다. 기일제는 예를 들어서 5월 오늘 2일 5월 맞죠? 5월 3일 5월 딱 3일 날이 매각이죠. 이거 대금 납부 기일이면 돈이 있어도 언제 납부해야 돼? 5월 3일에 납부해야 되고 대금 완납일 때 물권 변동 생긴 거 아시죠? 소유권 취득일이잖아. 그러면 5월 3일이니까 돈이 있어도 5월 3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지금은 대금 납부 기한제이기 때문에 보통 결정되고 한 달 내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돈 있으면 어떻게 바로 대금 납부 매각 여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바로 돈 납부시키죠. 왜? 중간에 대금 완납 전까지는 경매차가 됩니다. 뭔 말이겠죠? 이미 다 결정되고 다 하더라도 아셨죠?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소유권 변동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변동을 빨리 시키려고 하셨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빨리 취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기일제에서 뭐로 바뀌었다고? 기한제로 바뀐 거예요. 빨리 주고 바꾸면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대금 납부 기한제고 대금 납부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 권리를 취득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재매각이 이루어지죠?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근데 재매각일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만 납부하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한다까지요.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배당 절차입니다. 배당. 자, 배당은 배당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배당 순서. 배당 순서 영순위 위에서 3개, 밑에서 2개. 그러니까 지문에 잘 나옵니다. 영순위, 1순위, 2순위 요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 7순위, 8순위 되는데 7순위, 8순위 정도 이렇게. 그래서 위에 3개, 밑에 2개만 나오면 돼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배당의 순수할 때 제일 먼저 주는 게 뭘까요? 경매 집행비용. 경매비용. 그죠? 경매 비용은 원래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 비용은 누가 내야 돼? 채무자가 내야 돼요. 왜? 원인을 적용했으니까. 근데 채무자가 내지 않고 누가 내냐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경매 집행 비용을 예납하거든, 미리 납부하거든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채권자의 그 부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빼고 시작합니다. 경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채로 시작돼요. 채. 채가 뭐겠습니까? 최우선 변제권. 아셨죠? 최우선 변제권, 최종 3년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이해하겠죠? 채. 그리고 재해 보상금, 산재. 요게 2순위예요.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를 뭐라 그래? 당해세 그래요. 그죠? 맨 마지막에 뭐겠습니까? 일반 채권요. 일반 채권. 그 위에가 연금이라든지 연금, 그 다음에 의보 같은 금보 있죠? 이런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우선순위 따라서. 그러니까 다음 중 배당 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가지고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3개, 밑에 2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경매 집행 비용하고 그다음 비용이죠. 그냥 비용. 비용으로 끝나는 거 비용.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채로 시작되는 거. 최우선 변제권, 최종 3일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산재 보상금, 재보상금.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아셨죠? 이렇게. 일반 채권 마지막 연금 의복. 그래서 위에 3개, 밑에 2개 빼고 나머지 딱 집어넣으면 순서는 보통 6개 이상 안 나와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매는 우리가 보통 비업무용 부동산 온비드라고 아시죠? 자산관리공사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데 630페이지 가보십시오. 자산관리공사에서 맡고 있는데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외에도 국가지자체 등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등을 말하는데 일단은 공매의 장점 나오는데 일단 권리 분석에 부담이 없다. 권리 분석에 부담이 적다. 그리고 표 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631페이지 보면 권리 분석에 부담이 적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경매에 입찰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도거든요. 명도 책임의 부담이 적다 하는 거. 예. 그리고 공매의 장점 하셨죠? 예. 뭐 안전성 등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명의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금 분납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보통 공매의 장점으로 주로 언급됩니다. 권리 분석에 부담이 적고 명도 책임에 부담이 적다. 대금 분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장 5년 기간 내에서 대금을 나눠낼 수 있어요. 그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경매의 또 장점도 보거든요. 경매의 장점은 토지거래 허가 면제. 아시죠?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면제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면제.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면제 여기까지. 가격이 저렴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한다. 이 정도. 경매. 그래서 하나 주의할 건 어떤 거냐면 4번의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보이시죠? 거기서 주의할 건 옆에다가 이퀄 경매 그러면 돼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공매란 용어를 쓰지만 실제 뭐와 똑같다? 경매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의 장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압류부동산 공매는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한다. 그렇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압류부동산 공매는 공매라고 용어를 쓰지만 실제는 뭐랑 똑같다? 경매와 같다.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합니다. 자, 이건 조금 설명드리면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서 공인중개사법상의 내용하고 약간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더 쉬워요. 일단은 매수신청 대리 등록은 개공입니다. 그래서 개공이란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있잖아요. 법인인 개공이 요건을 딱 갖추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법원에다가 뭐한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가능한 자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누구는 빼고? 부칙상 개공은 제외하고겠죠? 그리고 등록할 때 이 개공이 갖추는 요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정입니다. 보정 후 등록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라고 제일 잘 나와요. 보정을 설정한다 할 때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거요, 하려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보정부터 하고 뭐 한다고 등록합니다. 등록 후 보정이에요. 보정 후 등록이에요. 보정 후 등록이에요. 이거 자주 나와요.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때 그리고 언급되는 게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권의 업무 범위 있죠? 대리권의 범위, 이거 업무 범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문에 독립적으로 나오든 지문으로 나오든 꼭 나옵니다. 우차입보 옛날 학교 다닐 때 우심깜보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아, 들어본 분도 있구나. 우리 심심한데 깜깜한 데서 뽀뽀나 할까 있었는데 우심깜보. 지금 이 얘기를 웃는 사람은 연식이 좀 되는 사람들인데요. 우심깜보. 예. 이건 왜요? 우리 차에 가서 입에 뽀뽀나 할까? 어쨌든 기억하세요. 우차 입보라 우심깜보나. 자, 그러니까 우가 뭐겠어요? 우선 매수권 차는 차순위 하셨죠? 차순위 매수 신고 또는 지포기,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 및 제출, 보증의 제공, 그 다음에 반환 신청입니다. 우차 입보. 그러니까 박스에다 보면서 동그라미 하면 돼요. 1번에 어디? 보. 2번은 입. 3번은 차. 4번은 보. 5번은 우. 6번도 우죠. 7번은 차순위 매수신고인 지포기. 우차입보 이런 거예요. 꼭 기억해놓으면 이거 별표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록 갑니다. 등록.
등록은 누구한테 할까요? 지방법원장에게 하죠.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등록의 요건에 주의하실 거 뭐다? 보정입니다. 그리고 실무교육을 받아라 그랬는데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이잖아. 그죠? 표 보고 있죠 지금? 오른쪽에 표. 근데 매수신청 대리에서 법인의 경우는 누구만 받아요? 대표자만 받아요. 공인중개사법의 내용하고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요거. 그리고 뭐 결격 사유다 그럴 때 뭐 대동소이한데 다만 하나 주의할 거 뭐냐면 동그라미 2번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거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갑니다. 634페이지 등록 신청할 때 자 등록관할청이란 누구를 말한다? 예, 사무소 소재관할 지방법원장입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서 그럴 때 주의할 건 보정설정 증명 서류 6번 있죠? 이게 들어간다는 거 꼭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같은 거는 보실 거 없어요.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635페이지 갑니다. 등록 처분 제가 안 하는 건 공인중개사법상의 내용과 같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들어갈 자리에 지방법원장 들어간다. 지방법원장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들어갈 자리에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등록 처분을 가니까 자 공인사법에 며칠이었죠? 7일 내에 서면 통지였죠. 여기는 며칠? 14일 됐습니다. 네, 차이 나는 거. 그 다음에 8번에 명칭, 휘장 등 표시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명칭이나 휘장은 표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막 우리 뭐 이런 거 법원 마크 이런 거 있잖아. 막 그거 표시하기 좋아하잖아. 그럼 걸립니다. 아셨죠? 예. 그럼 반대로 말하면 시험에 이게 지문이 반대로 나왔어요. 법원 행정처장은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 휘장 등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돼, 안 돼? 아니 법원 행정처장이 아셨죠?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 휘장 등을 표시하여도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시험에. 돼, 안 돼? 맞는 말이지. 그죠? 그대로 내기는 미안하니까 뒤집어 넣은 거지. 자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넘어가요. 실무교육 갑니다. 아까 기억하시죠? 다른 거 필요 없고 실무교육은 봐봐요. 자, 두 번째 줄. 몇 년? 1년. 여기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실무교육을 누가 실시하냐면 줄 거 봐요. 두 번째 줄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에요. 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셨죠?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아셨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실무교육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뭐 참고 보십시오. 다른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나오는데 자 손해배상 책임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개공은 책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보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네, 등록 전에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접어두시고 나머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같은 건 볼 필요 없어요. 쭉 가요. 보지 말고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638페이지에 휴업 때는 폐업 신고도 사전 신고라는 규정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갑니다. 자 체크하시는 것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데 죽었죠. 첫 번째 줄. 각 대리 행위마다 죽고요. 개공이 대리권 증명 문서를 언제 제출한다? 각 대리 행위마다 같은 말로 매 사건마다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은 말이에요. 매 사건마다. 그리고 다만 이번에 개별 매각은 어떻게? 매 물건 번호마다 하셨죠? 그러니까 각 대리 행위마다 꼭 매 사건마다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개별 매각은 물건 번호가 있기 때문에 매 물건 번호마다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잘 놓죠. 이번에 개공의 출석이다 할 때는 자 끝에 직접 출석 거세요. 어떤 경우에도 대리 출석해 할 수 있다? 절대 불가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출석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존 그럴 때는 3년, 5년 두 개잖아요. 매수신청 대리에는 무조건 다 몇 년?
보존한다 그러면 5년입니다. 사건 카드 비치, 작성, 보존 몇 년? 5년.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5년이라는 거 말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확인 설명 의무가 나오는데, 확인 설명 사항에, 자, 박스 안에 보십시오. 경제적 가치의 줄을 딱 꺼보세요. 우리가 경매에 입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확인 설명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명서 보존기간 몇 년이겠어요? 그냥 5년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 다 5년이에요. 5년, 5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수 및 영수증이 나오는데, 보수 및 영수증. 공인기사법에는 영수증이 있어 없어요? 없죠?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번에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언제 설명할까요? 위임계약 시, 위임계약 전. 딱 꺼세요. 보수에 설명 의무 있죠? 이번에 줄 다 꺼시고. 그리고 영수증 교부되어 있습니다. 공인기사법에는 영수증이 없지만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예규에 정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정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수 지급 시기가 공인기사법에는 뭐였죠?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었죠. 여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 주급공.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입니다. 매각대금 지급기한일. 그리고 다음 또 보실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상담 권리보험서 금액은 기억하세요. 상담 권리보험석의 보수는 얼마? 50만원. 그러면 오른쪽 실비는 얼마예요? 30만원. 아셨죠? 50만원, 30만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위에 이번에 매수신청 대리보수 있죠? 매수신청 대리보수는 두 번째 줄 감정가의 1%, 최저매각가의 1.5%입니다. 감정가 1%, 최저매각가 1.5% 범위 안에서 합의 결정.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무슨 의무가 있고 쭉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신고 644페이지에 각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사항이 7개, 총 7개가 있는데 그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요. 이휴라는 사람이 취해서 정분이 났어요. 이휴 취증. 이씨들이 술 잘 먹는 거야. 200도이잖아. 200. 이휴 취정분. 자, 이가 뭐겠어요, 여기? 예, 이전이야. 휴는 휴폐업이죠. 예, 그리고 3번, 5번 둘 다 취소죠. 4번, 6번은 정지입니다. 취소, 정지.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까지. 이해하겠죠? 이 7개가, 총 7개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며칠 이내 신고하라 그래서 위에 10일 이내에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 감독 명령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그림을 한번 설명드릴 거거든요. 접어주시고 넘어가요. 행정처분에서 공인회사법하고 이제 차이점 봐야 됩니다. 등록 취소, 절치가 있고 상치가 있죠.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자, 주의하실 거. 필요적 등록 취소의 박스 안에 5번, 6번에 줄 거 보세요. 등록 당시 두 개 딱 꺼봐요. 박스 껐죠? 등록 당시 646페이지야. 근데 상대적 등록 취소의 1번, 2번 보세요. 등록 후죠. 두 개가 똑같이 기준 미달이고 결격인데 등록 당시의 기준 미달과 결격은 절치, 등록 후의 결격과 기준 미달은 상치예요.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위로 딱 비교하셔야 돼. 646 아셨죠? 아래 위로 딱 비교하시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업무 정지 갑니다. 공인계사법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필요적 업무 정지와 상대적 업무 정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상대적, 필요적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이 공인계사법에서는 6월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죠. 여기는 1월 이상 2년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 이상 2년 이하. 이 정도.
그리고 처분 등 사후 절차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정도만 아셔야 되는데, 자, 4번 체크하십시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틀린 거 아시겠어요? 취재정표 딱 적어요. 여기다가 취재정표. 취소는 뭐하고 제거하고, 정지는 어떻게 한다? 표시한다. 그러니까 출입문에 표시하는 경우는 정지입니까? 취소입니까? 정지. 아셨죠? 그래서 두 개가 섞여 나와요. 취재정표 이렇게 취재정표. 이거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뭐한다? 예,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한참 바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은 한번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암기해야 되는 내용, 요약집을 이제 받으셨으니까 다음 주도 기출문제 갖고 오세요. 제가 기출문제를 복습을 안 하고 이제는 수업하잖아요. 수업을 하고 그 수업한 내용을 문제로 바로 복습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파트가 문제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